자, 오늘은 복잡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시죠. 무슨 그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믿는다기보다는 믿는 대로 세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제논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옛날 고대 그리스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만든 파라독스입니다. 이제 근데 아킬레스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아킬레스가 거북이 뒤에 100m에서 출발을 하면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아킬레스가 요 거북이 있는 데까지 요까지 가면 거북이는 요까지 도망가고 요까지 가면 요까지 도망가고 영원히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게 제논의 파라독스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킬레스가 바로 거북이를 따라잡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거리 개념으로 보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시간 개념으로 보면 쉽게 풀립니다. 자, 먼저 아킬레스가 1초에 10m를 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초, 여기까지 가는데 1초, 여기까지 가는데 0.1초죠.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무한 개념을 넣어보면 10 더하기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하면 9분의 100초 후에 따라잡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거리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시간 관점으로 보면 쉽게 풀립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대로 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믿는 대로 세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은 이거를 인식의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세상을 어떤 필터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필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암호를 하나 풀죠. 자, 이게 무슨 암호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한글 자판이 아니고 영어 자판으로 잘못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단순한 사실 하나, 자판을 영어로 했다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있는 단순한 원리 하나를 찾으면 세상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복잡계 이론이죠. 먼저 머레이 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잡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복잡계를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복잡계를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자, 등장인물이 인물이 아니죠. 동물이죠. 등장동물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복잡계를 아는 사람. 두 번째, 복잡계를 모르는 사람. 세 번째, 원숭이. 네 번째, 금붕어. 근데 겔만 이야기는 복잡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그랬거든요. 제 연구소에서 이런 복잡계 이론에 대해서 1997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10년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복잡성의 과학의 이해와 적용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발간을 하고 심포지엄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요. 성대에서 그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경영 전략을 가르치면서 이런 복잡계 이론 또는 복잡성의 과학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설명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재미난 걸 발견을 했습니다. 2002년 6월 10일
붉은 악마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어요. 붉은 악마 원조 한 200명 정도가 길거리에 나와서 날개짓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2200만이 따라 나왔죠. 우리가 흔히 나비 이론 이야기합니다. 북경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플로리다에 하리케인이 온다. 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붉은 악마 신드롬을 본 후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나비 효과구나. 라는 걸 알고부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주로 이게 붉은 악마 신드롬을 가지고 복잡계를 설명을 하면 복잡계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나고 쉬운 이론이구나 라고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 붉은 악마 신드롬으로부터 복잡계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진행할 순서는요, 먼저 붉은 악마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경영 분야에 대한 응용, 그리고 정치 사회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순서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하나 보시죠. 이게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경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의 길거리 응원은 어제도 뜨거웠습니다. 어제 독일과의 준결승전에는 스페인전보다 150만 명이 더 많은 650만 명의 인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김태진 기자입니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이어진 붉은 옷과 하얀 태극기의 물결. 온 국민이 하나 된 이 물결은 거대한 응원의 바다를 이뤘습니다. 거리 응원의 메카로 떠오른 서울시청과 광화문에만 140만 명, 준결승전이 열린 상암 경기장에도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폴란드전 50만 명으로 시작한 응원의 물결. 훌쩍 커버린 우리 축구처럼 준결승전에는 전국에서 65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8강전이 열린 지난 주말보다 15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국민 8명 가운데 1명은 거리로 나가 한마음으로 우리 팀을 응원했습니다. 바로 이게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북경에 있는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하면 플로리다에 엄청난 하리케인이 덮친다는 이야기죠. 붉은 악마, 원조 붉은 악마 한 20명 내지 한 200명 정도가 날개짓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2200만이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어떻게 200명이 날개짓을 했는데 2200만이 길거리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방식하고 이 복잡기 이론에서 나타나는 나비 효과하고는 이 사건의 진행 방식이 거꾸로 됩니다. 대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매크로가 마이크로를 지배를 한다고 그럽니다. 매크로, 큰 것이 마이크로, 작은 것을 지배를 하거든요. 조직으로 보더라도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방향이 바뀝니다.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라는 거죠. 밑에서 날개짓을 했는데 이 전체가, 조직 전체가,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죠. 방향 자체가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 당시 2002년 6월 그 붉은 악마 신드롬이 있고 나서 언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말들을 한번 인용을 해보죠. 21세기 국군이 융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국군을 열자. 그리고 모 연구소에서는 생산 유발효과가 11조 6천억 원이다. 그다음에 여러 정당에서도요,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들린 코리아 또는 민족의 신명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해줬다 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가 혁신으로 성화시키자. 조금 한 발 더 나가신 분들은 이런 열정을 통일 과정으로까지 유도시키자. 변방의 컴플렉스와 패배주의를 훌훌 떨쳐버리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런 식의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이라는 건 한여름밤의 꿈이다. 꿈에서 빨리 깨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월드컵 열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또 선진국들은 되게 축구를 잘하지만 축구 잘해서 선진국 된 나라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그냥 제가 감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복잡기 이론이라는 배경을 깔고 그 이론에 따르면 이게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 먹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잡기 이론을 하면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학 최정의 법칙이다. 또는 메칼페 법칙, 시스템의 불안정이다, 케이오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먹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복잡기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재구성을 해서 붉은 악마 신드롬을 설명을 하면요. 제가 6단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당장 들으시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지나서 전체 설명을 듣고 다시 제가 똑같은 걸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쉽게 아마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먼저 복잡한 용어로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의 시작은요.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지 오브 케오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공명장, 레조넌스 필드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좀 용어가 골치 아픕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에너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다. 그리고 히딩크라는 작은 에너지의 유입 또는 충격이 있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이미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원조 붉은 악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요.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적극적인 대먹이림 고리. 원조 붉은 악마들 사이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피드백 고리를 만들면서 수학 최정의 법칙이 작동을 했다. 점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이런 붉은 악마들 사이에서 자기조직화, 셀프 오거나이징 이라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기무한 끌개, 스트레인지 어트랙트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작은 프랙탈이 창발, 이머전스 했다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서는 원조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된 작은 프랙탈이 주변에 다른 국민들과 언론과 선수들과 서로 공진화, 코에볼루션을 하면서 더욱더 큰 프랙탈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혼돈의 가장자리, Edge of Chaos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SG 워너비라는 가수들이 부른 내 사람이라는 노래의 전주 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무슨 악기로 연주가 됐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악기가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일리언 파이프라는 악기로 연주한 곡입니다. 그 영국 쪽에 가면 그 백파이프가 있는데 백파이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홈파이프도 있고 백파이프도 있고 이거는 아이리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리언 파이프인데 이 음률 자체가 상당히 낮고 애잔하게 울리는 이런 악기인데요. 왜 같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백파이프, 일리언 파이프라는 게 소위 말하는 공명, 레조넌스라는 거를 가지고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물병을 가지고 빈병에요. 앞에 후 하고 불면 소리가 안 나다가
사이클이 잘 맞으면 병 안에서 부 하는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저희들은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명이 이제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영어에서는 레조넌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이 울릴 때는 공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진동을 할 때는 공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명 또는 공진이라는 두 가지 말로 쓰죠.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이요. 이쪽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지선상의 아리아를 켜면 저쪽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빈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지선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지선하고 공기하고 공명을 하고 공기가 저쪽 지선하고 다시 공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 장면은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높은 목소리로 아주 일관되게 소리를 내면 이 와인 글라스가 스스로 깨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소프라노 가수의 목소리하고 와인 글라스의 진동수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은 공명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울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제가 공진, 같이 울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런던에 출장을 가서 직접 찍어 온 사진인데요. 이 모습은 이 런던의 알버트 브리지라는 다리 입구에 걸려있는 경고판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이 다리를 건너서 행진할 때는 구보 행진을 푸시오라는 백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경고판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구보를 하다가 다리가 있으면 행군을 풀죠. 왜냐하면 이 구보하는 진동수하고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면 다리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브리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행군을 할 때 구보를 푸시오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4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던 타코마 협곡에 걸린 타코마 네로 브리지라는 게 시속 42마일 속도의 바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In 1940, the 4-month-old Tacoma Narrows Bridge began to sway dangerously in 40-mile-an-hour winds. Local residents called it Galloping Gertie. Ultimately, gales sweeping down the Narrows set up uncontrollable undulations, and the bridge collapsed into the water. 이 장면은요, 우연히 옆에 지나가던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찍은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중학생들한테 레조넌스 공명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하고 아까 저기 보시는 이 와인 글라스가 깨지는 모습, 이 두 가지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게 이제 중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 건데요. 이게 바로 다리의 진동수와 바람의 진동수가 맞아떨어져서 이 다리가 붕괴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타코마 네로 브리지가 붕괴가 되자 당연히 왜 다리가 붕괴가 됐을까? 원인 규명이 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지목이 된 것은 부실 공사입니다. 많은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은 부실 공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기가 됐던 문제는 이 설계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조사한 결과 이 타코마 네로 브리지를 만드는 팀들이 이 골든게이트 금문교를 설계한 팀들입니다. 미국 최고의 팀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레조넌스 공명 때문에 이 다리가 무너졌다는 건데요. 어떻게 공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중간에 매개체에는 소용돌이 현상, 소위 말하는 보텍스 이론이 있습니다. 이 보텍스라는 거는요,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유체 속에서 물건이 있으면 물건 끝에 돌개바람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비행기가 이 하늘을 날아가는 이유도 이 보텍스 이론입니다. 공기라는 유체 속에서 날개가 지나가면 이 날개 끝에 보텍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보텍스의 에너지로서 비행기가 날개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게 이제 보텍스 이론인데요. 아주 초기 보텍스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이 보텍스가 생긴 힘하고 이 다리에 있던 고유 진동수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다리가 붕괴됐다라는 이론이 설명이 되는데, 이 반론은요, 아주 오랜 동안에 이 보텍스의 진동수하고 다리의 진동수가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에 빠지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맥키나 교수하고 레이저 교수가 이 소위 말하는 난리니어, 비선형적인 현상의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전 이론에서는 두 가지죠. 이 다리와 바람,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맥키나 교수들은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지지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지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다리가 현수교 아닙니까? 현수교라는 게 이 지지대, 이 선으로 다리가 받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다리가 있고, 여기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럼 요 끝에 보텍스가 생기거든요. 그럼 다리가 어느 정도 붕 뜰 거 아니겠습니까? 요 때는 이 스테이, 지지줄이 받치지 않고 하늘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밑으로 다운되면 이 지지대가 다리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요때는 변수가 다리하고 바람 두 가지가 아니라 다리하고 바람하고 이 지지대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지대라는 게 하늘 위에 걸려 있지만 보통 다리로 보면 이 다리 밑에 있는 교각하고 똑같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각, 바닥이 흔들리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지진을 보시면요. 지진이 생길 때 바닥이 흔들리는 모습은 의외로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아는데 똑같은 물건을 쓰러뜨릴 때요. 요 위에서 힘을 가는 거하고 밑에 바닥을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힘을 위에서 가하면 물건이 쓰러지지가 않는데 요걸 똑같은 힘을 바닥에 가할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겁난다는 게 바닥이 흔들리면 모든 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바닥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 복잡기 이론에서는 혼돈의 가장자리, 엣지 오브 케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생명체가 어디서 탄생을 했냐라고 설명할 때 소위 말하는 유레이 밀러라는 두 사람이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유레이 밀러 실험인데요. 이만한 플라스크 안에 이 고대 원시의 대기를 넣는 거죠.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암모니아를 넣고 번개를 딱 때리면 아주 높은 고온의 이 전기 자극을 치는 거죠. 번개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연상을 하는 건데, 번개를 딱 때리면 그 순간에 소위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번개를 치는 이 순간을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전인데요. 페이즈 트랜지션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체는 여러 가지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세 가지 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액체, 물이죠. 하나는 고체, 얼음이죠. 하나는 기체, 수증기입니다. 이게 물에서 얼음, 얼음에서 수증기, 수증기에서 물로 바뀌는 상황을 저희들은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물이 얼음, 얼음에서 다시 기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림의 모습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느냐 하면 물이 0도부터 100도에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물이 90도, 80도, 70도, 60도로 떨어지면 물이 점점 딱딱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물이 100도에서 0도까지 떨어질 때는 거의 그 상태로 있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죠? 4도씨 때입니다. 액체 상태로 있다가 물이 플러스 0.001도에서 마이너스 0.001도가 되면 그 순간에 단절적으로 얼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얼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갖다가 1도에서 20도, 50도, 80도, 90도까지 간다고 해서 물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죠. 99.99도에서 100.001도가 되는 순간 수증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걸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단절적인 변화는
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혼돈의 가장자리에는 여러 가지 타 학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 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만들으신 분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흔히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큰 질서의 변화가 생길 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데, 사실은 이 패러다임을 가장 상용화를 시킨 분이 토마스 쿤입니다. 이 토마스 쿤이라는 분은요, 이 과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으로 나누는데, 이 정상과학이라는 거는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과학 탐구 활동. 예를 들면 동일한 패러다임, 천동설이라는 거죠. 해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해가 지구 주변을 돌아간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정상과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아간다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하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 해가 지구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는 서 있고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돌아간다라고 과학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에 풀리지 않던 수많은 의문들이 다 일시에 풀리는 거죠.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라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 단절적인 현상을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거는요, 문화가 재활성화가 된다든지 생태 변이가 생긴다든지 사회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창의력이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왜 이런 공명장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큰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상실을 하고, 또 외환위기 이후에 끝없는 구조조정, 사회 전체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입시나 취업에 압박을 당하는 학생들, 또 관료주의 일벌레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전통적인 조직 문화들, 이런데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 있었다는 거죠. 조금 시세말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하나 내한테 걸려라. 걸리기만 걸리면 내가 뭔가 울분을 풀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있다가 외부에서 이런 월드컵이라는 에너지가 유입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고 공명장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슴 속에 있던 엉어리를 풀어냈다. 모 신문에서는 한가 엉어리를 일순간에 날려버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서 억눌려서 분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사회질서로부터 겪은 좌절감, 그 다음에 약탈적 세계질서로부터 강요받아온 민족적 서러움, 아마 IMF 외환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식의 울분감을 속으로 사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혼돈의 가장자리다라는 거죠. 제가 붉은 악마 신드롬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공명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런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서 외부에서 월드컵 개최 또는 히딩크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나라 전체에 충격을 줬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에너지 중에서 특히 엔트로피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죠. 연력학 제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죠. 뭐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에너지라는 게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절대량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가든 이게 에너지 형태는 바뀌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 양은 똑같다. 이게 이제 에너지의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연력학 제2의 법칙,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의 절대량은 같는데 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점점 쓸모가 없는 쓰레기 같은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주 전체가 쓰레기화 될 것이라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초창기에 만드는 게 수력 발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력 발전이라는 게 힘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드는 게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의 열 효율은 훨씬 더 높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화력 발전으로 인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쓰레기를 보십시오. 지구 전체로 보면 쓰레기 양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보다 훨씬 더 효력이 좋다는 게 원자력 발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듭니다. 발전 그 자체로 보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런데 핵 폐기물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지구 전체에 만들어지는 쓰레기 양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데 바뀌면서 점점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게,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상에는 모든 에너지가 쓰레기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이 재미난 거는 이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에너지 연력학 제2 법칙, 다시 말씀드려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거슬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이론을 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일리아 프리고진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그 밑면적이 넓은 이런 냄비에다가 물을 아주 얇게 넣고 밑에서 물을 끓이는 거죠. 열을 일정식으로 가하면, 이 당연하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이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규칙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옛날 이야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지 않습니까? 그럼 열이 전도가 생깁니다. 올라가다가 이게 도저히 전도 가지고 이게 물이 전달이 안 되면 물이 대류가 되기 시작하죠. 물이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면서 막 난류가 생기는데 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런 식의 아주 육각형의 규칙적인 모습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베나르 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가상적으로 단면으로 잘라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런 건데요. 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류가 생기다가 아주 규칙적인 모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벨루소프라는 사람하고 자보틴스키라는 두 분이 이 브롬산을 가지고 실험한 모습이에요. 아주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모습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외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력학 이해 법칙에서는 에너지가 점점 쓰레기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거는 반대 방향이죠.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믿어왔던 연력학 제2법칙을 깨뜨리는 이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리아 프리고진은 노벨상을 받은 거죠. 이런 구조를 저희들은 산일구조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열을 받아들여서 외부로 펼쳐나간다고 해서 산일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일구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인체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바로 산일구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이요, 지금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0조 개의 세포를 그냥 쭉 나열한다든지 이걸 덩어리처럼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안에서 생명체가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60조 개의 세포가 나름대로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저희 생명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들이 60억 인구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이 기적적인 찬스를 통해서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로 탄생한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체가 이 전형적인 산일구조의 모습인데요. 이런 산일구조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외부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외부와 개방이 되어 있죠.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가장자리, 비평행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요,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그 절묘한 타이밍에 생명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심장박동이 한순간 박동수만 조금만 어긋나도 사람의 목숨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태에서 사람의 목숨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포와 세포가 서로 몸에서 적극적인 대먹임을 함으로써 이 생명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몸이 외부와 개방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유입을 해야 우리 생명체가 자생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상,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규모의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열렸다는 거죠. 여기 한민족 전체에 엄청난 에너지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에너지로서는 히딩크라는 감독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많은 힘을 불러넣어줬죠. 이 포스터가요, 그 당시에 있었던 페레디 포스터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한국 축구 구하기라는 포스터입니다. 히딩크가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감독 인생 중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 젊은 선수들은 젊은 개처럼 싸웠다. 지금 이별을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요. 이런 히딩크도 작은 에너지의 유입 창구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의 시저가 될 수 있는 원조 붉은 악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붉은 악마라는 게 최초로 탄생한 거는요, 1997년 8월입니다. 물론 그거는 1995년 12월에 출발한 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스포츠로 먼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이야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할 때 아시아 예선선 앞두고 이 조직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신 게시판을 통해서 명칭을 공모를 했고 붉은 악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붉은 악마가 아니죠. 붉은 악령이다 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조금 말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붉은 악마 레드 데블즈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레드 데블즈의 강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이죠. 상업성이 개입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성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아우르는 유일한 집단이죠. 희소성이고 전문성입니다. 카드 섹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인 응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이런 네 가지 강점을 갖고 있음으로써 폭발적으로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을
만들 수 있는 이 초기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초에 출발을 했던 거는 1997년도 10월 달에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서 이걸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한 200~300명, 최고로 많이 모일 때는 50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광화문에 가면 그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모여서 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월드컵 예선 본선, 다음에 한일전 주요 A매치가 열릴 때마다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원조 붉은 악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비 효과에서 북경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하리케인 오듯이 최초의 날개짓을 한 게 200명 내지 300명 되는 작은 붉은 악마 원조 팀들이라는 거죠. 다음에는 적극적인 대먹인 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라는 건데요. 먼저 피드백 이야기를 하죠. 피드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개체와 개체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A가 B한테 영향을 주고 B가 다시 A한테 영향을 주고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세상사에서 보는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포지티브 피드백, 적극적인 대먹임이 있고, 그 반대가 네거티브 피드백, 소극적인 대먹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자연현상에서 목격하는 거는요, 네거티브, 소극적인 대먹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을 가지고 호수에 딱 던지면 처음에 파도가 세게 일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드러워지고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거티브죠. 그 다음에 시계추가 있다 그러면 추를 가지고 위에서 딱 당겨서 딱 낮추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딱 서거든요.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소극적인 대먹임 고리 현상인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피드백이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시계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계추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흔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흔들기 시작을 하면은 추가 지맘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 흔드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닥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바닥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노래방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마이크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 끽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 마이크하고 앰프가 일직선이 될 때 끽 하는 잡음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제 노래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데 이 스피커의 소리가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면 이 소리가 점점 포지티브 피드백이 돼서 무한정으로 정폭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잡음이 아니죠. 이거를 딱 따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제 목소리가 무한대로 정폭된 게 귀에 잡음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포지티브 피드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 벌 주는 것 중에 제일 뭐랄까 좀 나쁜 벌이요. 손에 뺨 때리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처음에 살짝 뺨 때리라 이러면 처음에는 딱 때린다고요. 그 다음에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더 세게 때리고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대먹임,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정폭된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걸 저희들은 적극적인 대먹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앞에서 세상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주로 과학에서는요. 하나가 요소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고요. 다른 하나가 점포괄주의, 홀리즘이라는 겁니다. 리덕셔니즘이라는 거는 전체는 부분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부분을 분석을 해서 합하면 전체가 된다. 어떤 사물이 있으면 쪼개고
쪼갠 것을 다시 합하면 전체가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요소 환원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실체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학자들이 이거를 분석을 하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실체를 막 자르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전략이다, 뭐 인사다, 조직이다, 뭐 R&D다, 생산이다, 마케팅이다. 자르죠. 자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이런 것이야, 전략이란 이런 것이야, R&D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의 분석 결과를 다 모으면 경영의 실체가 나올까요? 나오지가 않죠. 만일에 그 실체가 나온다 그러면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면 다 갑부가 돼야죠.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가 부족한 2%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완하는 이론이 소위 말하는 전포괄주의, 홀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홀리즘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모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멀쩡한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화염병이라는 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뭔가 분노를 해서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고 흥분을 하다 보면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지고 불을 지르고 한단 말이죠. 개인 개별한테는 화염병이라는 인자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화염병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 전포괄주의라는 거죠.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피드백에서 나온 겁니다. 적극적인 피드백. 그 사람들이 흥분을 했을 때 바닥이 흔들렸을 때 뭔가 그 본질에서는 없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포괄주의라는 거는 이런 바닥이 흔들리는 거와 개별 요소들 간의 이 피드백 고리를 아주 중시 여기는 이런 입장이 이 전포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 연구소에 있는 브라이언 아서 교수 같은 분은요,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수한 요소들이 서로 간섭을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염병을 만드는 거죠. 예상 외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또는 각 패턴이 각 요소 자체에 피드백하는 시스템, 이런 걸 복잡계라고 정의를 했죠. 정의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요소와 모든 요소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면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복잡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 적극적인 대먹임, 고리를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가 하드적인 측면이고 하나가 소프트적인 측면입니다. 하드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붉은 악마들이 입고 있던 붉은 티셔츠죠. 붉은 악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많은 조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붉은 악마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면 다 붉은 악마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어떤 조직도 이렇게 개방된 조직이 있습니까? 이 붉은색이라는 게 사람을 상당히 흥분시키는 이런 색깔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하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는 것도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 노래도 오필성 코리아, 아리랑, 응응가 이런 것들. 소품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상 가장 큰 대형 태극기, 머리띠 이런 것들도 다 소품들이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하자고. 아니 봐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30에 40이잖아. 이게 꽉 차요. 그러니까 30이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꽉 찬단 말이야. 만드는 거 야, 말고. 우리 다 덮어버리자.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다. 할까? 카드 섹션 태극기로 할까? 오. 딴지 같은 소리에서 시작해서 아니 카드 섹션. 이런 기폭제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붉은 악마의 꼬리에 원조들, 꼬리를 달고 엉뚱한 그러니까 작은 상상이 나비들이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결과들의 모습을 보시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태극기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히트작은 이겁니다. 아빠 오늘 나 못 들어가요 하는 겁니다. 대형 태극기의 모습이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인데요. 어떤 심리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월드컵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16강에 들어가 보자. 또 16강이 되니까 8강, 또 4강에 들어가 보자 하는 어떤 정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서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동질성을 만드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첫 번째 게임을 코엑스몰에 있는 데 갔습니다. 제 식구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우리 식구들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저는 와이셔츠를 입고 갔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저를 뭐 이상한 동물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전부 다 빨간 거 입고 나왔는데 당신만 흰 거 입고 나왔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나갈 때는 빨간 거를 꺼내서 입고 갔거든요. 벌써 여기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할 때 저 혼자 앉아 있으면 이거는 바보 되겠더라고요. 저도 일어나서 같이 대한민국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적극적인 대먹입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게 된 데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 붉은 악마 홈페이지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특히 누구나 다 뭐 사이버 네트워크,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는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요. 이 붉은 악마 홈페이지에서 많은 뭐 정보와 자료, 지식, 응원과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뭐 어떤 게임이 열린다, 뭐 어떻게 나서 뭐 어떻게 하는 행동 강령들. 저도 물론 이제 붉은 악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가보니까 이 붉은 악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가장 쉽게 돼 있더라고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을 하면 붉은 악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확산성, 이거 역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기 조직화하고 프랙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직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기러기 날아가는 겁니다.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은 안행형, 기러기 안자에 날아갈 행자에서 안행형, 플라잉 기즈 스타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갈지자의 모습이죠. 이 생물학자들이 기러기를 관찰하고 나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몇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이런 식으로 떼지어서 날아가면 같은 시간에 70%를 더 날아간다는 거죠. 혼자 만일에 동일한 시간에 100km를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러기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 170km를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요. 이 기러기 떼 안에는 대장 기러기, 선두 기러기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앞장서는 기러기는 그 기러기 떼에서 가장 힘이 센 기러기가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면 그 다음 기러기는 선두 기러기 날개 뒤에서 보텍스가 생기는 거죠. 공기장이 없는 부분에 위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뒤에 있는 기러기는 꽉꽉 울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긍호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 이 뒤에 기러기들이 울어주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내 위치가 바로 여기 있다. 이게 선두의 기러기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주니까 힘내라 라고 응원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한두 마리가 다쳐서 쓰러진다. 그러면 꼭 몇 마리가 남습니다. 남아서 그 기러기 떼를 돌봐주죠. 그래서 이 떨어진 기러기가 다시 힘을 찾고 다른 기러기 떼에 합류할 때까지 돌봐주다가 같이 힘을 모아서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아주 기묘한 모습이 생기는데요. 칼찌자형으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럼 과연 이 기러기가 이런 칼찌자 모습을 만드는 거는 기러기가 머리가 좋은 거다. 아니면 유전 인자, DNA 속에 이런 인자가 박혀 있는 거다. 많은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원리가 간단하다는 거죠. 그 당시 가장 힘센 기러기가 선두에 서고 날개짓을 하고 보텍스가 생기면 그 보텍스 위치에 다음 기러기가 서고 또 그 다음 기러기가 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칼찌자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기론에서는 이런 칼찌자 모습이 생기는 원형을 저희들은 프랙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랙탈이라는 거는 이 맨델브로는 수학자가 발견을 한 건데요. 원래 이분은 프랙탈을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황당한 시도를 했어요. 영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선 길이가 얼마일까? 라는 시도를 한 거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해안선 길이가 측정이 되겠습니까? 지구 높은 데서 보면 해안선 덜랑날랑 하는 게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바닷가 가서 보십시오. 파도가 몰아칠 때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육지입니까? 이 해안선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길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맨델브로라는 사람은 영국 해안선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실패를 하죠. 근데 망의 소득을 얻는 겁니다. 뭐냐 하면 프랙탈을 발견하는 거죠.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동일한 모습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생물체에서는요, DNA라는 게 중요하죠. DNA가 복제가 되고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더라도 동일한 DNA가 있는 거 아닙니까? DNA를 알면 그 생물의 형질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 프랙탈을 알면 그 자연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하마 군도에 있는 어란상암이라는, 그러니까 알처럼 생긴 돌의 모습을 이제 위에서 찍은 건데요. 요게 한 2km 위에서 찍은 모습이고 요게 1km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대내 해안입니다. 1.4km, 500m, 250m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영국 해안선의 모습을 찍은 거죠. 점점 확대를 하더라도 동일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One, two. Check me out right here, yo. Yo, the sun don't shine forever, but as long as it's here, then we might as well shine together. Better now than never, business before pleasure. P. Diddy and the fam, who you know do it better. Yeah, right, no matter what. 이거는 과학자들이 인터넷 속에서 프랙탈을 임의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지구상에 프랙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다 프랙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프랙탈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폐, 속에 있는 폐포, 헛박과리입니다. 헛박과리가 이런 모습으로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드시는 브루크리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폐포라는 게 사람의 몸에서 공기와 접촉을 해서 산소를 흡수하는 부분인데요. 이 헛박과리를 다리미로 달여서 평평하게 펴면 요 넓이가 테니스 코트 넓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도 테니스 코트 넓이만한 면적에서 공기를 호흡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장 작은 부피로 가장 넓은 면적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프랙탈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폐포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여러분들 손가락 끝, 발가락 끝으로 보내는 게 실핏줄 아닙니까? 이 실핏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원리가 단순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핏줄이 하나 나오고 둘로 갈라지고 또 둘로 갈라지고 큰 게 나오다가 둘로 갈라진다는 단순한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이 실핏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건 옆에 보시는 낙동강하고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산호나 나무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던 예술에는 애셔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하신데요. 이분이 즐겨 그리는 모습이 이런 프랙탈 구조입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동일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2000년에 스테지가 복귀를 하면서 울트라매니아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이 앨범 자켓인데요. 이게 바로 프랙탈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고사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고사리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리가 간단합니다. 원리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다가 둘씩 갈라지고 갈라져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신의 창조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프랙탈의 창조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공진화를 통해서 프랙탈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공진화, 코에볼루션이라는 거는요, 진화를 하되 혼자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로는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변종이 만들어지면 자연이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개체를 하나 선택을 한다는 게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아닙니까? 근데 이 복잡기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한 단계가 더 나갑니다. 자연이 변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변종 그 자체가 자연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코에볼루션입니다. 예를 들면 인류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인류가 자연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럼 또 그 자연이 인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진화를 한다. 이런 거를 저희들은 공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지구 전체가 생명체다라고 하는 이론도 이런 공진화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은요, 애쉬가 그린 그림 그리는 손이라는 그림인데요. 누가 누구를 그리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진화의 모습입니다. 붉은 악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악마 혼자서 이런 신드롬을 만드는 게 아니죠. 붉은 악마가 응원을 열심히 하니까 선수들이 더 힘을 내니까 또 이기고, 언론도 같이 옆에서 더 격려를 해주고, 또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TV로 중계를 하니까 또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붉은 악마와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선수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프랙탈이 점점 더 큰 프랙탈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크게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자, 프랙탈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 붉은 악마가 시작됐을 때 200 내지 300명 이 영혼을 낳았습니다. 근데 2002년부터 700명, 1000명, 3000명, 10,000명, 15만 명, 20만 명, 200만 명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작은 프랙탈이 큰 프랙탈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승리를 부르는 포효와도 같은 외침, 대한민국. 제가 붉은 악마 신드롬을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6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야기였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월드컵 개최 플러스 히딩크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됐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붉은 악마 원조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작은 나비들이 날개짓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날개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 붉은 악마들끼리 서로 적극적인 대먹임,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효과가 증폭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은 시저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랙탈이죠. 자기 조직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작은 조직화된 이 프랙탈들이 서로 주변과 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수들과 언론과 인터넷과 또 응원단들, 국민들 서로가 서로한테 코-에볼루션을 하면서 더욱더 큰 프랙탈로 확대 재생산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명의 붉은 악마 원조들의 날개짓이 2200만의 국민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했다. 이게 복잡계 이론으로 본 붉은 악마 신드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붉은 악마 신드롬이 경영 부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붉은 악마 신드롬이 6단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졌다. 근데 외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왔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 원조 붉은 악마들, 이 날개짓을 시작을 했고, 또 날개짓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먹인고리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 자기 조직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작은 프랙탈이 만들어졌고, 서로 공진화를 하면서 더욱더 큰 프랙탈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기업 조직에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소니의 이대희 사장 같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니라는 회사 그 자체가 바로 복잡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조직,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만큼 복잡한 조직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직에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은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첫 번째가 혼돈의 가장자리입니다. 자, 조직의 원형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뭔가 큰 변화, 혁신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조직을 혼돈의 가장자리로 내몰아야 됩니다. 제가 변화론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부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가 헤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라는 패러독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학자인 리바이 교수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직 변화는 작게 변하는 1차적인 변화가 있고 조직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차 변화가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경우에는 이 창조적인 파괴 또는 혼돈의 가장자리로 조직이 빠져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의 변화라는 것, 단절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NEC의 고바야시 회장의 경우에 말이죠. 이 고바야시 회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NEC라는 그 작은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의 인류기업 반열에 올리신 분이 고바야시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세키모토 회장한테 이제 자리를 물러줍니다. 그리고 은퇴식에서 본인의 어록집을 내죠. 그 어록집 첫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야기가 아주 파라독스합니다. 가장 안정된 조직은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얼핏 보면 패러독스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 조직도 고생을 하다가 야 이제 참 우리 고생했으니까 이제 발 뻗고 쉬어보자 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조직이 망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큰일 났다, 문제다, 바뀌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조직이 곧 망할 것 같지만 사실 지나서 보면 그때가 조직이 가장 발전한다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가장 안정된 조직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바로 혼돈의 가장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니의 이대희 사장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동적인 안정 상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 근데 이분 말씀은 우리 조직이 항상 바꾸고 고치고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면 혁신을 하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일상적인 행동이지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 이거 자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동적인 안정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큰 혁신, 큰 변화를 이루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조직을 혼돈의 가장자리 속으로 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하는 겁니다. 붉은 악마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개최 또는 히딩크라는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흔히 경영에 있어서는 외부 에너지 유입 방법으로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드 파워를 사용하는 겁니다. CEO를 교체를 하는 거죠. 아주 개혁적인 인물을 외부로부터 영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산이 회생을 했을 때 카를로스 고온이라는 CEO가 영입이 됐습니다. 소니가 경영의 여름을 찾아 스트링그라는 CEO가 외부에서 영입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조직의 위기감을 불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는 우리 조직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망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워크숍을 자주 하는데요. 얼핏 보면 좀 독설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만일에 우리 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바로 그 여기 우리가 조직이 흥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조직한테 위기의식을 불러넣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한 방법으로서는 벤치마킹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자문을 했을 때요. 실제 써본 방법입니다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임원을 5분을 선정을 해서 세계 각국에 자기가 맡은 일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계 인류 국가들의 동일한 사람한테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실제 카메라를 찍고 인터뷰를 트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개인별로 초인류 상태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유입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원조 붉은 악마들이 모여서 날개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조직에서 원용을 하면 수많은 원조 나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또 조직 내부에서 마음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이라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밑에서 다양한 붉은 악마, 원조 악마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점점 확산이 돼서 큰 신드롬이 났듯이 조직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험과 도전을 장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요, 이제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적극적인 대먹임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조직 내에서 이런 적극적인 대먹임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의사소통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제 연구소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연구소는 이제 지식을 창조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지식을 창조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 창조, 그 다음에 집단 창조, 그 다음에 조직 창조죠.
글자 그대로 개인 창조라는 것은 연구원 개개인이 혼자 앉아서 창조를 하는 거죠. 어떤 정단계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집단 창조라는 것은 몇몇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지식을 창조를 하는 거죠.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드는 창조입니다. 근데 이 조직 창조라는 것은 연구소 전체 창조 방향을 만들어내고 어떤 네트워크 창조를 하는 거죠. 점보다는 선보다는 면이 더 진화된 모습이죠. 집단 창조를 하거나 조직 창조를 할 때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는 지적 자극과 지적 충돌입니다. 많은 연구원들이요, 혼자 앉아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어떤 방에 모여서 서로 이 직급, 이 상하, 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다 놓고 토의를 할 경우에 많은 지적 자극과 충돌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창조가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조직에서의 지식 창조다. 적극적인 대먹임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료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 관료주의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으면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잡기론에서 보면요, 이런 관료주의라는 거는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복지부동하고 무산이라고 구태연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마치와 올성 교수가 표현했던 이야기 중에 Organized Anarchy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조직은 존재하되 그 조직 속을 보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만큼 자율적이고 혼란과 혼돈이 생기지만 그 대신에 조직이 가는 방향은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장점 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크로스 펑셔널 팀 같은 소규모 단위 팀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율과 권한을 주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도록 인정을 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무질서와 역동적인 동료, 이거는 조직 전체 방향에서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서로 상호 토론을 하고 자기들 갈 길을 자기들이 정하는 방식. 그리고 질서가 정상이고 무질서가 예외다라는 관점에서 탈피를 해서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조직화와 프랙탈 이야기입니다. 원조나비들이 모여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지식과 정보 공유를 해서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조직 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또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사례,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프랙탈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제가 혁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혁신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남부터 나중에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고 큰 힘 안 들어내는 것부터 고쳐나감으로써 작은 성공의 체험을 쌓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조금 더 큰 것에 도전을 하고 또 더 큰 것을 도전을 하면, 혹시 이런 비유가 조금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의 성공의 방식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성공을 해본 사람이 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이게 바로 작은 프랙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조직과 공진화를 하면서 더 큰 프랙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가 바로 이런 공진화입니다. 코에볼루션입니다. 조직 혼자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원들이 같이 커야 되고, 조직과 사회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커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키워드가요, 상극에서 공생, 공생에서 상생, 상생에서 상승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상승이라는 것은 서로 힘을 모아서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 6단계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단절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의도적으로 조직을 혼돈의 가장자리로 내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조 나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인들 간에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높이고 또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고 먼저 작은 성공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공,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이 작은 성공의 프랙탈을 조직 내부로 확산을 시키고 또 조직의 발전이 조직 개인의 발전과 함께 공진화를 한다는 이런 상생의 정신을 조직 전체에 불어넣는다고 하면 조직에서 탄절적인 변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잡계의 이론으로 본 조직의 변화 원칙이 되는 거죠. 복잡계 이론이 경쟁에서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한 가지로 직관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투이션 이야기인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죠. CEO라는 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리 CEO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CEO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조만간 되실 분 또는 조직의 장이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CEO업이라는 게 과연 과학에 가깝습니까? 예술에 가깝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까? 물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과학자에 가까울까요? 예술가에 가까울까요? 예, 맞습니다. 예술가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과학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경영과학을 하신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업이 갑부가 돼야 되죠. 제가 앞에 모두의 요소환원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소환원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경영이라는 것을 잘게 잘라서 분석을 해서 다시 모은다고 해서 그게 경영 실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프로치보다는 직관에 의한, 그래서 경영의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모나리자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모나리자가 이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왜 이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만일에 모나리자의 눈이 얼굴 전체 위에서 3분의 1 있고 얼굴의 폭이 길이에 5분의 4고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해서 모나리자의 얼굴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바로 예술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은요, 알기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과학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경영에서는 물론 과학적인 어프로치보다는 이 직관적인 어프로치가, 예술적인 어프로치가 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헨리 민츠버거, 이 경영학의 대가죠. 이분이 이 경영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할 때 세운 가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영자는 심사숙고를 하고 체계적으로 경영을 세울 것이고 또 경영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획득을 하고 경영의 영역은 과학이고 경영자는 전문직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실전 연구를 했는데 그 답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경영자들은요, 심사숙고를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8시간 동안에 583가지의 활동을 하는데 50% 이상이 채 9분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인 정보 시스템 채널을 통해서 획득을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는요. 78%의 정보를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의존을 한다. 예를 들어서 담당 임원이나 과장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됐어? 저거 어떻게 됐어?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종산이 정보를 직관적으로 연결을 해서 판단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실상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보다는 예술에 훨씬 가깝다라는 거죠. 직관으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케이스를 볼까요? 물막이 공법입니다. 댐을 샀는데요. 물살이 워낙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공법으로 아무리 해도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조선소를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낡은 배 한 척을 가져와서 그 댐이 서로 트여 있는 사이에 배를 침몰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살을 막고 그 물살이 막혔을 때 그게 물막이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래 이런 물막이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 새로운 이 건축 기법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법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댐막이 공사를 한 케이스도 몇 가지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웰치 회장의 넘버1으로 넘버2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실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놓은 데 가보면요. 웰치 회장이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 넘버1, 넘버2라든지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웰치 회장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 성광처럼 스치는 이 아이디어를 이 냅킨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넘버1으로 넘버2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뭔가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가지고 경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직관이라는 게 분석하고는 상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분석이 쌓인 위에 직관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 경영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식의 진화라는 게 처음에는 자료 데이터에서 시작을 하죠. 자료가 모여서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넣어서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면 그거를 저희들은 지식 또는 날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경험과 또 고생과 한계 상황과 고민과 이런 게 더해진 게 저희들은 지혜, 위즈덤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지혜가 나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정보와 지식이 깔려야 됩니다. 정보와 지식이 없이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관도 그냥 점을 치듯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석과 과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백업이 된 후에 그 위에 오랜 동안의 경험,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침으로써 직관이 길러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직관의 바탕에는 철저한 학습이 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 타임이라는 거하고 카이로노스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를 낳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 임신기간 그 10달을 저희들은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애를 낳는 바로 그 순간을 저희들은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카이로스 타임만 보고 애를 놓는 순간을 보고 애 낳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카이로스 타임이 오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크로노스 타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이 바라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과 학습과 지식의 축적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발견이라는 게 아주 우연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순간만 보면 우연하게 발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전체 과정을 보면
그런 대발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턴의 만류력이라든지 페니실린이라든지 합성고무의 발명,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랜 동안의 고생과 노력과 고심을 통해서 그 끝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발견을 이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굿예어라는 이 자동차의 타이어죠. 물론 그 발견한 순간은 실수입니다. 이 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잘못해서 황을 갖다 엎질르고 퇴근을 했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황하고 고무하고 뭔가 결합이 돼서 굉장히 탄탄하고 이 효과적인 이런 타이어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순간만 보면 우연한 발견이죠. 근데 그런 고무를 발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했고 피곤해 지쳐서 퇴근하면서 황을 쏟은 거죠. 이런 작은 실수로서 큰 발견이 되는 이런 경우에도 보면 그 앞에 많은 노력과 경험과 축적과 학습이 따랐다는 거죠. 이러한 직관은요, 기업가 정신하고도 깊은 관련성을 갖습니다.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일궈내는 사람들, 저희들은 기업가, 엔트러프레니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일궈내는 과정을 보면요, 이거 역시 직관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새로운 것을 일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죠. 누구나 다 합리적인 절차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뭔가 참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이미 레드오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남들이 뭔가 알 수 없고 또 논리적인 합리적인 절차로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을 직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그 부분이 바로 블루오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이 기업과 정신, 기업과와 깊은 관련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관이라는 영역은요, 경영에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예술가적인 영역, 그리고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또 한계 상황에서 길러지는 것이 바로 직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잡계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이 경제 측면에서의 복잡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일어났던 BOK 샥하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일어났던 외환위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BOK 샥부터 말씀을 드리죠. 2005년 2월 22일 날 한국은행의 실무자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환보유고의 투자 대상 통화를 다변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요, 한국은행의 담당자가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큰 발언을 해도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에서 충격을 받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일개 담당자가 한 이야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쇼크를 준단 말이죠.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저희들은 이걸 BOK 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BOK 샥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역시 복잡계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잡계 현상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전체 필드, 바닥, 장이 흔들리느냐, 혼돈의 가장자리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 에이전트 요소들 간에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하느냐,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만일에 바닥이 혼동 상태에 있고 여러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킬 경우에는 새로운 프랙탈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BOK 시학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글로벌 차원의 외환 시장이에요.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대개 한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약세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유로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유로 강세가 되고요. 세 번째는요, 현재 동아시아 4개국,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한국이요,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달러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 4개국이 언젠가는 약세 달러를 버리고 강세 유로화로 바꿀 줄을 모른다라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2005년 2월 18일 날 이 한국은행에서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내부 문건에 투자 대상 통화 다변화 이 네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게 뒤늦게 21일 날 외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되면서 조금 내용이 증폭이 됐죠. 한국은행이 드디어 달러를 내다 팔고 보유 비중을 줄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붙었는데요. 이게 달러 매각설이다 라고 말이 증폭이 된 겁니다. 이게 점점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일 날 오후 9시에 로이터가 투자 대상 통화 다변화란 네 단어를 인용을 해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계획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받아서 21일 날 오후에 MBC하고 CNN이 투자은행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소식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거죠. 그리고 21일 날 오후 투자은행의 분석 보고서가 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세계 4위의 외환보유 국가인 한국이 달러 자산을 털어낸다. 이런 보도가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자 22일 날 JP모건이 1일 보고서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다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날 세계 주요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폭락을 하고 23일 날 그 영향이 다시 한국으로 미치면서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폭락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난 거죠. 자, 로이터, MBC, CNN, 블룸버그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언론사들이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 한국이 달러를 판다, 다변화한다. 이거를 비중 있게 보도를 했고 또 여기다가 보완해동한 게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만들면서 증폭을 시켜갔다는 거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프랙탈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뉴욕, 뉴욕에서 런던, 런던에서 도쿄, 도쿄에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주가 역시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변동을 겪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BOK 시작입니다. 이거 역시 복잡기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1997년도 일어났던 외환위기 또는 경제위기입니다. 지금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딱 10년 정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왜 이런 외환위기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원인을 대개 한 6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보면 97년보다 아주 먼 이전부터 있었던 원인, 그 다음에 97년 당시에 있었던 원인,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있었던 원인,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처별로 보면 우리 내부적, 한국 내부에서 안고 있는 원인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안고 있는 원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제 2x3 매트릭스가 나오는데요. 대개 한 6가지가 됩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던 요인이 내부 결합론입니다. 그 다음 외부에서 미치던 요인이 외부 조건 개입론이고요. 그 다음 그 당시에 내부적인 요인이 위기 대처 미숙론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금융공학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 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결함이 많았다는 게 이제 폴 크루만 같은 교수가 동아시아 성장 한계론 또는 이제 IMF나 월드뱅크 또 미국의 재무성 같은 데서 동아시아 내부 결합론 또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었다, 거시 경제가 부실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묶으면 내부 구조 결합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건 개입론은요, 이제 마티르 수상 같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데 유대 자본이 이제 음모를 펼쳤다라든지 또는 이샤라 도쿄 도지사죠.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던 미국의 패권주의 또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급격하게 화폐를 평가절하했다라는 주장 그리고 또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에 전념됐다라는 전념론 컨테이전 이론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금융공학론입니다. 소위 말하는 흑자도산이죠. 우리가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현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가 이제 소띠 이론입니다. 허드 티어리 또는 스탬피드 티어리 같은 건데요. 이거는 마치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불이야! 라고 하면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도망 나오다가 출입구에서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제 이런 게 금융공학론이거든요. 이제 위기대처 미숙론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관료들, 또 정치권,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이 있었던 병보다 더 과잉하게 IMF가 대응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걸러낼 수 있는 위기를 더 키웠다라는 주장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런 금융의 불안이 실물까지 파급이 됐다라는 실물위기 파급론입니다. 근데요, 이런 외환위기를 복잡계 현상으로 해석을 하면 또 다른 시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일에 1997년도라는 해가 정권 교체기가 아니고 대선이 없었다. 그리고 만일에 현철 사건으로 인해서 리더십의 공백이 없었다라고 하면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일어났던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외환위기를 보면요. 9번의 외환위기가 일어났는데 8번이 다 공이 정권 교체기에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물론 정권 교체기지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외환위기가 일어나는데요. 하필 그 당시가 정권 교체기 때입니다. 이걸 복잡계 현상으로 보면 두 가지죠. 첫째 한 가지는요. 바닥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레임덕이 있고 대선이 있고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면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 이런 게 장악되지도 않고 또 통제도 되지 않고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평소 같으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이 바닥이 흔들리면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6가지 원인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각각 요인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적극적인 대먹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주는 시사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복잡계적인 관점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의 정책 대안은요. 개별적인 요소, 내부 결합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외부 조건을 어떻게 개입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금융공황을 막을 것인가, 위기대출
미숙론이니까요. 이걸 얼마나 위기 대처를 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복잡기인으로도 보면 대처 방법이 바뀝니다. 개별적인 요소가 설사 조금 더 커지더라도 각각 요소와 요소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시너지를 내지 않도록 빗나가게 일어난다든지 또는 시기를 달리한다든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이 컨트롤 타워에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복잡계적인 관점을 가지느냐, 안 그러면 전통적으로 요소 한원주의적인 이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응 방법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외환위기에 대해서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이미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강화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다. self-reinforcing process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self-reinforcing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포지티브 피드백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웨이더 같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액터들이 이렇게 많다. IMF, 미국 정부, 일본 정부, 그다음에 위기국가, 은행, 그다음에 투자자 등등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액터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화된 경제에서 인과관계 복잡성을 바로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딜론 같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의 한계에 이른다. 전화선을 통한 사소한 잡담의 흐름, 소문의 확산, 다른 사람들의 근심 어린 이 찡그린 얼굴이나 확신에 찬 표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자가들의 어떤 사교적인 조직을 통해서 뉴스로, 정보로, 가십으로, 광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경제학자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경제학의 한계를 벗어난 분야이고 경제학자들이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스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는 안정적인처럼 보이던 경제체제가 다음 순간에는 마치 댐이 붕괴점에 이런 것처럼 행동하고 신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모두 저수지에서 쏟아져 내려간다. 이게 바로 외환위기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복잡계 이론과 다름이 아닙니다. 복잡계 이론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복잡계 이론의 유용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통상의 논리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수동적인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더 능동적인 경우에는요, 우리 조직이나 어떤 내부를 단절적인 변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을 경우에, 이건 조금 능동적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복잡계 이론이 상당히 유용한데요. 저희들이 복잡계 이론을 파악할 때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닥, 필드, 장이 흔들리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서 레조넌스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액터나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적극적인 대먹인 고리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느냐. 네거티브 경우에는 복잡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날 경우에 복잡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작은 프랙탈이 만들어지고 이런 프랙탈들이 서로 공진화를 하면서 큰 프랙탈로 만들어지느냐.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게 복잡계 현상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